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낯익으시죠? 목소리는 더 낯익으시고 익숙하시고 박정호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곽도기 형님 방송도 저도 즐겨보는데 네. 아니 왜 나는 안 불러 하고 섭섭했었는데 이렇게 또 한번 드디어 방문을 하네요. 예, 또 이제 깜짝 놀라시는 분, 슈카 아닙니다, 저. 교수님 안 같으세요? 아이, 학생들하고 맨날 놀다 보니까요 그냥 뭐 이렇게 친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KDI에 계셨었죠? 예, 거기 때 이제 제가 더 그게 싫었어요. 그게 약간 거기 되게 권위주의적인,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적인 곳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안 맞더라고요, 저한테. 네. 그러시구나. 저는 사실 예. 거기 계셨다가 이제 교수님으로 네. 이제 가셨다는 거 보고 혹시 무슨 계기가 있으셨나 싶어가지고 한번. 저 학교에 있었던 선배님들이 같이 이제 학교에서도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신 게 이제 가장 큰 계기였고요. 사실은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강의보다는 그냥 그 프로젝트, 이 연구 프로젝트 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데 선배님들의 콜에 이제 나왔죠. 오늘은 그러니까 뭐 주식 이야기 이런 예, 게 예. 아니고요. 우리나라 그리고 또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예. 그거부터 먼저 답변 드리면 미래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뭐 KDI에 있었을 때 정말 해외 출장을 많이 갔거든요. 뭐 상시 가는 국가만 한 50개국 가까이 될 정도로 마일리지도 되게 많이 쌓이셨겠다. 뭐 ODA 사업 이런 네. 것들 또는 프로젝트 때 이제 해외 저 현지 저 탐방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많이 갔는데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죠. 이 나라가 진짜 여러 문제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진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저는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사회적 신뢰를 제일 높이 꼽습니다. 물건을 하나 샀을 때 안심해서 먹을 수 있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나라 많지 않고요. 더욱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는 모든 제 해외 공무원들이 다 교류 협력했던 네. 해외 공무원들이 다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한국은 커피숍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휴대폰을 놔두고 갔다 오냐.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이 나라가 정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고요. 물론 질문이 경제적인 부분도 네. 하셨을 네. 테니까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면 해외 관료들 그리고 정책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한국에서 사실 제일 높이 친송하는 네. 거는요. 반도체를 잘 만들거나 배터리를 잘 만들거나 뭐 BTS가 날아다녀서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모든 그 이코노미스트들의 공통점, 1등 공통점 전혀 감 안 오시죠? 네, 진짜 모르겠습니다. 네. 다이버시티예요. 다양성. 한국은 모든 걸 다 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네. 우리나라는 다양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문화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참 이게 안타까워요.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을 잘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회사들을 보면요. 종사하지 않는 분야가 없어요.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전 세계 경제 흐름이라든가 판도는 계속 바뀝니다.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우리는 그대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변의 역학관계가 바뀔 때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모든 거를 조금씩이라도 누군가가 주목받지 않더라도 저 뒤에서 뭘 하고 있었을 때 예. 그게 갑자기 치고 나가서 우리 경제가 또 계속 지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게 만들거든요. 저는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 이럴 때 제일 많이 꼽는 사례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사실 우리나라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80년대도 마찬가지지만 뭐 5대 수출 품목이나 10대 수출 기업, 뭐 아니면 수출 산업 한 번도 화장품을 꼽은 적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굴지 화장품 회사들은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업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나는 이게 좋아서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뒤에서 계속 이 분야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던 안 하던.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한류 열풍이 불면서 큰 호재를 맞았죠. 그리고 바로 위에는 중국이라는 잠재적인 시장이 국민소득이 5,000불이 넘어가면서 드디어 얼굴을 가꾸는데 관심이 있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진짜 바이오라기보다는 뷰티죠. 네. 뷰티 산업에서 정말 각광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우리 엔터테인 분야도 네. 몇몇 소수의 선각자들이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였고요. 그리고 원양어업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적지 않은 세계 수위에 있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예,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많은 어떤 그 석학들은 한국의 최고의 장점을 다양성. 저 나라는 절대 꺼지지 않을 거다. 그러면 신뢰와 다양성 네. 이 두 가지를 만약 혹시 뭐 다른 거가 또 있을까요? 이 두 가지를 전 제일 높이 꼽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자면 외국에선 제가 절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만의 남다른 기질이 있어요. 이게 제가 첫 번째 직장이 외국계 컨설팅 펌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그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자기는 다른 친구 없을 때지만 한국인을 최고로 친대요.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치 사시는 것 같아서 의뢰하는 인사. 에이 막 그랬어요. 거의 예. 분위기가 외국은 또 친근하니까. 그때 진짜라고. 예. 내가 아시아 헤드쿼터 그 당시 싱가포르에 헤드쿼터가 네, 있었거든요. 싱가포르는 전 세계 모든 인종의 요람이에요.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싱가포르에 와서 일을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의 민족성이라고 해야 되나 국민성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자기가 싱가포르에 와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인만 유일하게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민족이었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 한번 같습니다. 오시죠. 예. 외국 뭐 특히 동남아 쪽 계열에 계신 분에게 이거 좀 치워주세요 하면 딱 요거만 치운대요. 근데 한국인에겐 요걸 좀 치워줘 그러면 이게 내가 앞으로 치워야 될 내 업무인가 보다. 다음 날도 하고 또 근처에 다른 것도 치우고 이런 기질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해외 여행 가서 네. 결제해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결제는 뭐요? 딱 오면 손님 카드 받아서 딱딱 포장해주고 결제하고 예. 이렇게 하잖아. 근데 자기들 할 얘기 다 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가이드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결제하는데 한 20-30분씩 걸리더라도 너무 재촉하지 말라라고 듣고 갔는데도 재촉이 되면서 나오면서 야, 이 나라에서는 내가 진짜 물건을 못 사겠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봐. 와, 그래, 우리나라는, 그래, 앞으로도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단점이 변화가 있죠. 있죠. 예. 네. 근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우리나라 참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조금 바뀌거나 개선이 돼야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도 있으실까요? 예. 일단 경제적인 거랑 경제 외적인 네, 걸 예,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거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저는 양극화를 꼽습니다. 사람이 양극화가 심화되고 또 고착화되면요.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경제하려는 의지가 사라져요. 내 당대에 저기를 따라잡을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순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게 내 당대 저긴 못 가는구나라고 하면 그분들이 선택하는 건요. 근로의욕은 당연히 떨어지고요.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고 하여튼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개천에서 욕날 일이 요즘은 잘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 되고 그리고 이게 개천에서 욕난다는 게 꼭 공부만 있는 게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예전에 뭐 대기업 총수들 중에서 뭐 학력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또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뭘 해도 약간의 학력이 좀 필요한다든가 뭐 이런 배경이 있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생겨버리면 안 되거든요. 저는 어떻게 예전에 KDI 다녔을 때도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해봤는데 솔직히 뾰족한 수를 못 찾았죠. 저는 제 학력이 부족해서 하여튼 학식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지금도 사실 국가 프로젝트를 그 어느 학자보다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양극화 이슈를 제일 많이 손꼽고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슬슬 정계에서도 관계에서도 학계에서도 포기하기 시작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구조예요. 안 그래도 제가 이게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해보려고 예. 했던데 최근에 이제 유튜브 하시잖아요. 개인 하긴 유튜브. 하죠.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죠. 근데 제 개인 유튜브는 이게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 되는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요. 주식 투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네. 경제 얘기만 합니다. 거기에서 꼭 한번 보세요.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 복지 정책으로 해결 가능할까라는 예. 제가 그 유튜버를 한 5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다 보셨어요? 예. 50분짜리를? 당연히 이렇게 제가 뵙게 되니까 네, 그거 네.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를 굉장히 이제 많이 뵀는데 그걸 보면서 좀 불편하지만 다른 데 가면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네, 네. 제가 간단히 요약을 어떻게 해보면 복지가 늘어난다고 출산율 늘어나지 않는다. 가장 심플하게 맞아요. 물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해외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들은요. 복지가 아니라 페널티를 부과했더라고요. 안 놓으면 네. 그래서 저도 이제 KDI에 있었을 때 진짜 별의별 복지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봤는데 워킹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해외 뭐 출장 갈 때마다 그 나라 관료들에게 혹시 여기도 저출산인 거 보고 왔는데 니네 어떻게 했어? 그럼 대부분은 우리도 대책이 없어 이런 게 많았는데 딱 두 나라가 해결했거든요. 근데 그 두 나라 거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했다가는 저 테러 당할 것 같아요. 자, 얘기는 해드릴게요. 첫째는 북한입니다. 북한요? 예, 북한이 우리보다 더 심한 저출산이 있어요. 저출산 국가. 예, 예. 원래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통일되면 뭐 저출산 문제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해야죠. 아니에요. 북한이 70년대 중반까지 우리보다 더 심한 저출산이었고요. 왜냐하면 공산권 국가이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을 인센티브가 오히려 약해진 거죠. 그렇죠. 예. 네, 배급을 받는데 자녀가 많아지면 더 나눠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들이 네. 있어요. 자, 그런데 북한도 자꾸 이렇게 인구가 줄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와, 정말 파괴적인 수준이었는데 자녀를 둘 이상 낳지 않으면 당원권을 박탈했어요. 요거 내용 거기 나옵니다. 꼭 예. 보십시오. 예. 그래서 진짜 당원권을 박탈한다. 북한에 살면서 공산당 당원권을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이게 주민등록 말소 이런 거잖아요. 예. 이 정도 수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성도 군대를 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결혼하고 그리고 군대 갈 입영 날짜 네. 전에 자녀를 낳으면 군대를 면제시켜줘요. 진짜요? 예, 예. 그거는 좀 땡긴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정도로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도입하자면 진짜 뭐 왈가왈부가 장난이 아닐 거예요. 그 이민은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이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더 큰 사회 문제가 유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투자하실 때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네. 되실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서울이나 수도권, 우리 곽도기 TV는 전국에서 보시긴 네. 하지만 주로 이제 우리는 인구의 절반이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지방의 군단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의성군 출신입니다. 아, 우리나라에 의성이세요? 마늘. 소멸될 도시 2위, 뭐 알아요. 1등 이렇게 하는.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이민에 대해서 여쭤보냐면 참 그 외국인 분들이랑 결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제가 그 이민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도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자녀를 낳았을 거 아닙니까? 네. 학교를 가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저희 동네에도 생기더라고요. 네. 저도 그 얘기를 하시니까 네.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영월군에서 되게 멀리 돌아오셨다. 예. 거기서 어떤 그 교감 선생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예. 와주실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럼 모처럼 좋은 일 하겠구나 해서 갔죠. 가서 이제 특강을 하려고 했더니 전교생 7명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전부 단가 보다 하고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5학년 학생이 이쁘게 생겨서 이쁘게 쓰다듬어 주다가 그 학교에 교감 선생님이자 영어 선생님이자 음악 선생님 분이 나오셔서 만능이시죠? 예. 그분하고 이제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 아니 운동장에서 나머지 애들이 뛰어노는 걸 봤는데 나머지 6명이 그 5학년 애를 왕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막 공을 얼굴에 네. 튀기고 막 해서.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감 오세요? 네. 의성군 예, 출신이니까 예, 예. 아시죠? 예. 네. 그 5학년의 한 친구만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한국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부모님이 모두 한국인인 그 친구가 거기에서는 마이너리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충격적이시죠? 이 모르실 예, 예. 거예요. 예. 실제로 보면 좀 많이 이제 놀랍죠. 띵합니다. 띵해요. 예. 그러니까 전교생 7명이 앉아 있는데 다 다문화고 한 명만 그냥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올바른 건 아니지만 순수 우리 네. 한국 분이신데,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문화 가정에 있었던 친구들과 또 다문화 여성분들, 한국에 대한 추억이 그렇게 나이 싸신 분이 많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한국인들이 본인들을 어떻게 쳐다보는지도 좀 아시고요. 자, 그런데 내년에 우리 선거 있잖아요. 네. 2022년. 네. 그러면 2042년에도 또 선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 선거를 되게 걱정하는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의성군 지금 인구가 2만 왔다 갔다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럼 제가 지자체 그 지역 소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아예 수치를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의성군 가지고 얘기를 드려볼게요. 인구가 2만이에요. 그런데 의성 군수된다. 의성군만 하더라도 군의 1년 예산이 한 3천억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럼 3천억을 주무르는 그 권한인데 그 2만 명 유권자들인데 지자체 선거 투표율 거의 뭐 50% 왔다 갔다 하죠. 그럼 한 10,000명만 이제 투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000명 투표하는데 우리 군수되려면 득표율 50%만 예? 넘으면 되잖아요. 그럼 5,000명이에요. 5,000명만 표 얻으면 군수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한 가구 3.5인이니까 이건 뭐 예를 들어서 한 2,000 가구 뭐 이 정도 잡으면 군수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골의 형태는 아버님하고 시어머니죠. 네. 당연히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는 여성과 남성의 네.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것도 모르시니까 감으로 하나 말씀 좀 주세요. 어떤 게, 그러니까 그 산부인과도 잘 없지만요. 그 소아과나 이런 데 병원에 가면 아기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안고 와요. 그럼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십니다. 같이 이제 들어가요. 검진을 받고 나와요. 그럼 할아버지는 뒷짐 주고, 할아버지 같이 생기신 분이 뒷짐 주고 이렇게 걸어 나가세요. 그리고 아기 엄마는 이제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오신 분이죠. 이렇게 안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할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에요. 딸이 아니고요. 부부입니다. 부부입니다. 예. 나이 차이가 20은 기본이고요. 그 이상도 나요. 자, 그러면 시골에 계신 그 어르신 그리고 시어머니 먼저 당연히 자꾸 하시겠죠. 네. 그러면 그 시골에 있는 논전답 누가 상속받습니까? 예. 영순이가 다문화 가정의 여성이에요. 저는 그래서 2042년에 지자체 선거는 자칫 잘못하면 군 단위 이하의 당선자와 광역시 이상의 당선자의 피부 색깔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사회 문제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언론에서 다 이상한 소리만 하고. 예. 그렇죠. 어떡하면 좋아요. 그럼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네. 제가 뵙자고 그랬거든요. 이런 얘기 하시면 그러니까 물론 네. 그 부분은 이제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인구 구조의 문제 좋다 그래 뭐 안 났다 0. 몇 명대로 이제 놓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놓으면 네. 미래 세대는 괜찮을 거고 네. 우리 네. 뭐 교수님하고 저희 네. 세대 그 밑에 이제 30대 네. 세대만 진짜 뭐 죽도록 고생을 하고 나면 그렇죠. 괜찮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게 동의하지 사실 않습니다. 네, 사실 동의하지 않고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저도. 자, 학자들이 뭐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아니면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다양한 경제적 이슈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을 유튜브나 라디오나 TV에서 얘기하시죠. 그런데 단 한 명의 학자도 인구 줄어도 돼요라고 얘기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학자가 인구가 주는 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막는 방법에 대한 갑론을박은 있지만 인구 줄어도 뭐 한 30대 조금 고생하고 나면 그 다음 괜찮아지죠. 학자들 중에선 적어도 사회 구조와 경제 구조를 고민하는 학자들 중에선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다. 진짜 이건 뭐 답이 없는 것 네. 같아요. 네. 어떤 나라에 보니까 이런 나라가 있더라고요. 나라 이름이 잘 생각나는데 결혼을 하면 1억을 대출을 해준다. 예, 있죠. 한 명을 놓으면 이자를 면제해준다. 2명을 놓으면 원금을 반을 탕감을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나라도 있고 네. 참 많은 대책을 세우는데 교수님이 아까 그 유튜브 영상 네. 박정호 TV 왜 이러세요? 거기 가서 시간이 되시면 자녀분들하고 같이 한번 봐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다음 편도 또 나올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을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교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고 어떤 뭐 이렇게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꾸준히 봤으면 좋겠고요. 계속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항상 교수님께서는 항상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예.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시킬까를 예. 고민을 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무슨 노벨상 타겠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학문적인 그 정점에 있는 그런 거는 뭐 엄두도 못 내고요. 제가 그냥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기여가 뭘까 하다가 실생활의 문제나 좀 해결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예. 얘기가 나왔으니까 교수님의 제가 이렇게 네. 이력을 이렇게 쭉 보다 네. 보니까 많이 안 어울리시던데 어떤 그 산업 디자인을 아니 왜 안 어울리세요? 여러분 안 어울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학 그래 아는데 산업 그러니까 디자인을 예. 배우신 이유가 예.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이제 산업통상부랑 여러 부처랑 일을 주로 하지만 KDI라는 곳이요 원래 총리실 산하에 있는 기관이라서 여러 부처와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여러 방면에 그래도 진입 장벽이 낮아진 이유가 여러 부처에서 저에게 숙제를 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제가 여러 분야를 알게 된 건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산업 쪽 공부를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산업통상부랑 일을 하는데. 기술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인센티브 구조를 통해서 사회를 바꾸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세상에 특히 그 중에서 또 고령 때문에 이것도 인구 고령화네. 가만히 봤더니 우리가 육성하려는 모든 산업들 있잖아요. 네네. 배터리, 반도체, 무슨 뭐 IoT, 인공지능 전부 와해성 혁신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에요. 어떤 의미인 거죠? 그 와해성 혁신이라는 건 전에까지 축적된 것이 물거품이 되고 제로섬에서 다시 된다는 거죠. 아주 심하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브라운관 TV를 계속 만든 장인이었어요. 그럼 브라운관 TV가 계속 디벨롭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루아침에 유리관, 진공관 이런 거 없어지고 일본 TV가 망한 것처럼 네. LCD, 인젠 LED, OLED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완전 다 판이 바뀌는 이런 분야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주력 산업이에요. 근데 이런 분야는 뭐가 문제냐?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저 좋은 회사를 다니고 SK 하이닉스 저 좋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제가 저 5대 그룹 다 강의 가거든요. 강의 끝나고 나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재테크 물어보고 은퇴하고 나면 편의점이 날까요? 네. 뭐가 날까요? 이런 걸 물어보세요. 그 좋은 직장을 다니는 분이 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언젠가 단절된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청년들은 없어지고 중장년층만 늘어나는 사회인데 이런 주력 산업군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고령 친화적인 산업을 좀 찾아봐야겠다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세상에 노인이 행복한 나라, 노인이 대접받는 산업이 있더라고요. 그게 디자인이었어요. 노인이 디자인 쪽에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디자인은 아닌 것 같죠.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디자인 분야는 20대부터 90대까지 모두가 할 수 있는 인더스트리고요. ICT 분야는 사실 제가 아는 인공지능 학자는요. 50이 넘으면 그 업계에서 나갑니다. 이제 저 사람 머리에서 나올 거 없다. 40대 중반 넘어도 암호학이라든가 이제 컴퓨터 보안이죠. 네. 이쪽은 30대 후반이 거의 피크예요. 네. 그 뒤는 그 사람 머리에서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디자인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뭐 세계적인 뭐 브랜드 조르지오 아르마니. 네. 그 조르지오 아르마니 그 분 1930년대생인데 아직도 현역이세요. 감 오시죠. 그리고 우리 여기 그 말모양 그 랄프 로렌. 랄프 로렌. 네. 네. 좋은 브랜드를 주로 입으시는구나. 그분도 돌아가실 때까지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네. 그 랄프 로렌도 지금 현역이신데 1930년대생입니다. 그 디자인이라는 분야는 자꾸 시행착오를 하면서 그 내용이 자기에게 내재화되죠. 그리고 자기가 그 분야에서 이런 경력을 쌓아있는 게 나의 브랜드가 돼버려요. 그래서 언젠가 그게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누군가는 그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야 대가가 오셨어, 장인이 오셨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하나 스케치만 해준 걸로도 반도체 이상의 부가가치가 생기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비고령 친화적인 산업만 우리가 쳐다볼 거냐 그런 주의를 좀 환기하고 싶었는데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근데 디자인 쪽을 산업과 경제로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는 학자가 없더라고요. 예. 근데 마침 제가 이제 뭐 회사에서 뭐 7년 단위로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거나 쉬게 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 제 그 모시고 있었던 그 부원장님께 네. 부탁을 드렸죠. 찾아가서 저는 뭐 어디 외국을 갈 생각도 없고 뭐 OECD나 뭐 월드뱅크 이런데 뭐 저를 보내주실 생각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전 나름의 꿈이 있는데 회사에서 조금만 돈을 보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냐? 그래서 그 나이든 마당에 이제 하기도 하고 다시 공부를 한다는 예. 거 아니에요? 좀 때리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홍대 미대를 다시 예. 가고 싶습니다. 산업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첫 번째는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합격을 하겠니? 저도 사실 그게 조금 맞아요. 매치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네가 합격을 하겠니? 그러길래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질문, 근데 그건 왜라는 질문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제가 진짜 존경하는 저희 경제학계 정말 존경하는 선배이자 저희 부원장님이셨던 분인데 좋은 생각인 것 같다. 합격만 해와. 내가 전액 등록금을 회사 사규에서 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지원해줄게 하신 거예요. 너무 고마웠죠. 그리고 저는 이제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 많이 들어서 입시학원을 입시학원 다니셨어요? 포트폴리오 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에는 저도 스케줄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방송도 많고 그래서 새벽반을 8개월 동안 해외 출장 가는 기간 빼고는 한 번도 안 빼주고 다녔어요. 그 미술학원 어디입니까? 저도 한번. 그러시죠. 예. 저희 홍대 앞인데 저희 동문 쪽 출신인데 제가 뭐 알겠습니다. 근데 예. 그때 나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열정을 발휘해 봤는데 너무 제 자신에게 뿌듯했던 순간이었고 아마 홍대 그 쟁쟁한 그 대가님들이 저를 뽑아주신 거는 아마 기특했지 않았을까. 네. 오늘 교수님을 뵈면서 제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좀 네. 잘못된 생각. 예를 네. 들어서 저는 네. 아까 뭐 이렇게 명품 옷 네. 얘기 나왔으니까 뭐 구찌라는 브랜드가 사양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다가 뭐 오래된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고 그러다가 새로운 디자이너가 와서 뱅 그리고 말벌 그리고 살아났고 버버리도 조금 노회한 이미지여서 또 다른 이제 디자이너가 와서 또 살려내고 네. 요즘 뭐 이렇게 해외 브랜드들은 그렇게 굉장히 많이 그래서 맞아요. 저런 디자인 이런 것들도 무조건 젊은 사람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것이고 이제 기성세대들은 여기서 다 이제 물러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마 이거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나도 무언가 또 새로운 것들 특히 디자인 이쪽은 네, 네. 업이 계속 쌓여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럼요. 얘기가 굉장히 이제 많이 네. 와닿고 그리고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살짝 저 정말 문외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잠깐 네. 많은 청취자들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우리 곽도기 형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재테크는 기본이고요. 뭐 당연히 최고의 대가시니까. 근데 재테크뿐만 아니라 곽도기 형님이 그려가는 인생의 모습도 같이 배우셔야 돼요. 이분은 이미 지점장이라는 이 분야에서 이제 오를 만큼 오르고 어떻게 보면 더 여기에 만족하시고 즐기실 때이지만 굳이 본인이 시간 막 내서 새벽에 공부하고 막 해서 곽도기 TV라는 자기 브랜드 이런 걸 또 구축해 가시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 거 이거를 이제 하나씩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지금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고민해 보십시오. 인생 훨씬 재밌습니다.